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 연말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 발언에서 공세 대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이라고 규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을 오는 28일로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28일에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내용 꿈도 꾸지 마십시오. 대통령 안에 한 명 구하고 정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부될 경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함께 도마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샤넬 화장품, 디올 명품백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대통령 부속실입니까? 디올 명품백을 받은 증거 동영상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듯이 진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집중 공세는 민주당 내 불거지는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여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연말 임시국회부터 전국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함과 불공정을 심판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총선 성격을 규정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권엔 곤혹스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야당의 정치 공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러다 김건희 방탄이라는 역공에 말려 총선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특검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있는데 아직 당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당론으로 정리되거나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은 김건희 여사를 이용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여론에 영합하려는 거잖아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가 총선을 다 빨아들일 거라고 경계합니다. 이걸 가지고 블랙홀로 만들어가지고 총선의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만 이른바 김건희 방탄정당이란 역공에 발목이 잡힐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거부권을 썼다. 그래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재의결하는데 동참하지 않아가지고 부결되면은 니네는 김건희 방탄당이다. 이미 여러 법안에 거부권 카드로 대응해온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정치 공세용 가짜뉴스라고 일축해왔지만 특검 수사로 혐의를 벗으라는 요구 앞에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던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곤혹스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갈등과 충돌을 넘어 폭행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강력 대책을 예고했던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신축 아파트는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수치를 공개해서 아파트 구매자나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박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로 주로 낮에 잠을 청하는 한 직장인의 집입니다. 윗집에서 뭔가 내리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옵니다. 순간소음 정도는 최고 69데시벨, 낮 시간 층간소음 기준 39데시벨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전 정신적인 피해가 왔죠.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쓰러질 정도는 아니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같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해 4만 건으로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도 지난 5년 사이 10배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예고대로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승인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데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 모든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축 경우에는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를 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음 기준을 못 맞출 경우 지금은 돈으로 손해배상만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완 시공 때문에 입주 지연 등 더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해 향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 공개를 함으로써 그게 가격에 다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악용이 없도록. 여기에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지금의 21cm에서 25cm로 4cm 두껍게 시공해야 하고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확인제를 강화하면 이미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건 환영하지만 층간소음 측정 대상을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해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검찰이 오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KT그룹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 동서의 회사를 사들일 당시 정 회장의 동서가 거래처인 현대오토에버의 당시 대표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정의선 회장이 동서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을까 봐 무리한 거래에 나선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소프트웨어 분야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 서울 삼성동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치동 본사와 클라우드 운영센터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사임한 서정식 전 대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박성빈 전 대표 측에게 수천만 원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스파크는 매출의 99%를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해왔습니다. 작년 9월 KT그룹은 스파크를 인수해 오픈클라우드 랩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무렵 박성빈 전 대표가 KT의 회사 매각이 잘 이루어지도록 납품 계약을 유지해달라면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가까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뒷돈까지 건네며 자기 회사를 판 배경에 정의선 회장 가족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현대차그룹의 총수로 아버지에 이어 정의선 회장을 지정했습니다. 총수인 정의선 회장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을 다시 따지게 되면서 동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올까 봐 매각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현대차와 KT 두 그룹에서 모두 임원을 지낸 윤모 씨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파크 매각이 이루어지던 작년 9월 현대차와 KT는 서로 주식을 교환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측은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대오토에버 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 기업들의 지난해 계열사 내부 거래액이 1년 전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난 19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 거래가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면서도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난 만큼 사주 일가의 돈벌이에 내부 거래가 악용되는지 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 집단의 지난해 내부 거래 금액은 196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0조 5천억 원 늘어난 건데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특히 SK그룹의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국제 유가 상승으로 SK에너지 계열 회사의 매출이 크게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유가가 많이 22년도에 올랐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SK에너지 주식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서 발생시킨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증감폭과 상관없이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으로 내부 거래 비중이 62.5%를 기록해 매출의 상당 부분이 내부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부 거래 비중이 줄어든 그룹은 LG가 유일한데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인 82개 기업 집단 전체를 보면 총수 1가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총수 1가가 있는 회사는 계열사 간의 기업명 상표권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비중이 총수가 없는 경우보다 40% 높았습니다. 기업 이름이 재벌 일가의 돈벌이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상표권 사용 거래들을 공식적으로 또 많이 계약 관계로 한다는 거는 일견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지주회사가 사실 계열사들에게서 사익 편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공개됐는데 국내 계열사 거래 규모보다 200조 원 이상 많은 47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타이어,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 수출 기업이 공장을 국내에 두고 해외 판매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규모 내부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부 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내부 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12월 날씨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에는 이례적으로 폭우와 폭설이 동시에 내렸는데요. 이 강원 북부 산지에는 이렇게 폭설이 내려서 쌓였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건데 먼저 배연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설악산 정상에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본 설악산 등반로는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대설이 나흘 지난 강원 북부 산간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강원 동해안에는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하루 종일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겨울 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곳은 200mm 가까이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2월 강원도의 호우주의보는 물론 대설특보와 함께 발령된 것도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각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등 겨울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기상청은 저기압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찬 공기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북쪽으로 고기압에 의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하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겨울 비가 눈구름으로 바뀌어 밤부터 강원도 중남부 산지와 태백 고성 등지에 눈이 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산불 위험도 덜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와 동해안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런 비바람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에 최아리 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자, 최 캐스터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 퇴근길 이후로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서울에는 순간 시속 20km 안팎의 돌풍도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강풍을 동반한 비구름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강원 산지에는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지면서 이 저녁 7시 기준 향로봉에는 58.5cm의 적설이 기록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도에는 지금도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어제와 오늘 강원도 삼척에는 무려 189mm의 여름철에도 쉽사리 내리지 않은 이 겨울철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북강릉과 대관령을 비롯해 금산과 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12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상당히 강해서 신안 강어도에는 91.4, 서울 중구에도 71.3km의 돌풍이 관측되는데요. 내일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 강원 영동 지방에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 10에서 50mm가량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지만 강원도는 오후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최고 40cm 이상, 중부와 남부 산지에는 15에서 30cm 이상의 눈이 더 오겠고 경기 북동부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 강원도 지역은 지금까지 내린 비와 눈을 더하면 총 강우량이 200mm, 총 적설량은 70c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가 그친 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에도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식 시세 조종에 이어서 내부 비리 폭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쇄신을 언급하면서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의 대규모 인사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 직원 간담회를 열고 직접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했지만 지금은 골목 상권까지 탐내며 탐욕스럽게 돈만 벌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위해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직원 2,200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가 140여 개로 늘어난 확장 중심의 전략을 수정하고 기술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면서 그동안 스톡옵션과 전적인 경영권 위임을 주던 기존 방식의 이별을 고하고 카카오를 상징했던 수평적 조직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평적인 문화, 영어 이름 쓰기, 이런 문화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회사 이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바꿀 수 있다. 그룹 내 거버넌스에도 개편을 언급했는데 느슨한 자율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구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내부 계열사 정리와 경영진 교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일부 임직원들의 골프장 회원권 이용과 주식 내부 거래 의혹, 수조 원대의 복합 문화 공간 서울 아레나 건설의 수혜 계약 등 연달아 폭로된 내부 비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2010년 첫 해 매출 3,400만 원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매출 4조 원을 넘어선 카카오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타트업의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골목 상권 침해와 문어발식 재벌 경영을 답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쇄신을 강조한 김범수 창업자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지난 9월이었죠.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에 하나인 KF-16 한 대가 이륙하는 도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부품의 결함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엔진 내부에 있는 고무 재질의 부품이 갑자기 떨어진 건데 이런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짙은 연기 사이로 화염도 눈에 띕니다. 지난 9월 서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KF-16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한 겁니다. 당시에는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공군은 사고 조사 결과 부품 결함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엔진 내부 장치에는 진동을 잡는 고무 재질 부품이 붙어 있는데 이 부품이 갑자기 떨어진 게 이유였습니다. 부품이 떨어지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구부러지며 흠집이 났고 엔진도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 자체는 4년 전 새로 교체된 상태였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엔진 노후화 문제나
정비 불량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이런 사고 사례는 모든 국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라며 엔진 제작사 등의 원인 규명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도 공개됐습니다. 조종사는 이륙한 지 36초 만에 엔진 이상을 감지했고 민가를 피해 비상탈출에 나선 지 1초 만에 전투기는 기지 안으로 추락했습니다. 공군은 같은 엔진을 쓰는 전투기 150여 대를 순차적으로 점검한 뒤 다음 주부터 임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동종 엔진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점검이 완료된 항공기부터 단계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군 소속 F-16 전투기가 오늘 비행 중 서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주한 미군은 우리 해경이 구조한 조종사는 무사하다며 사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본격적인 정시 모집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앴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험이 많이 어려웠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그만큼 전략도 복잡해졌는데요. 불법 사교육을 잡겠다고 선언했던 교육 당국이 이번에는 불법 입시 상담을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대입 정시 설명회. 1000명만 입장할 수 있는 강당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행사 1시간 전부터 일찌감치 자리를 잡습니다. 시간 맞춰 왔다가 1000명이 넘어가면 결국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2시까지 좀 서둘러 오게 됐어요. 킬러 문항을 없앴다지만 크게 어려웠던 수능 결과와 여기에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전망에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마도 구멍이 나는 쪽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조금 상향으로 쓰든 해가지고 구멍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막판 원서 접수 때까지 또다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됩니다. 직전에 갑자기 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전까지 뭐 누가 들어올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해서 입시 상담 수요가 높아질 걸로 예상되자 내일부터 교육당국은 사교육 시장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불법적인 고액 입시 컨설팅을 잡겠다는 겁니다. 학원 등록 여부랑 관계없이 뭐 컨설팅이든 입시 상담이든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 다 확인을 해서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교습들이 적정한지. 대신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다음 달 6일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 예산도 내년부터 45억 원으로 늘립니다. 당국은 입시 자료가 많이 쌓일수록 예측이 정확해진다며 수험생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조금 더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강화해 준다면 사교육 업체 이런 서비스를 조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킬러 문항 논란에 사교육 근절이 맞물리며 수험생들의 혼돈을 불러온 올해 입시에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경찰이 연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 근무 자제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바쁜 연말에 초과 근무를 안 하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지휘부가 달래기에 나섰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예산 문제를 현장의 경찰관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선서 마약팀 소속 한 형사는 매월 13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합니다. 사건에 매달리다 보면 근무 시간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달엔 과연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출장 가면 토요일 날 해야 되고 영장도 잡히면 영장도 쳐야 되고 이러니까 뭐하러 이래?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자주적인 거지 분위기가. 다른 경찰서 강력계 형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피해자가 관할에만 머무는 게 아니니 다른 관할로에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 때문에 쓰고도 정산받지 못한 수사비는 이미 100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엔 돈이 없어서 지구대는 인원이 구멍나야 하고 수사 부서 사건은 지체된다는 일선 경찰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더하고도 돈은 덜 받게 된 상황에 내부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건 지난달 초 경찰청이 일선에 내린 지침 탓입니다. 초과 근무가 예년보다 115만 시간 증가했다며 11월과 12월 초과 근무를 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 평균 7.8시간, 통상 근무자는 5.4시간 줄이도록 지시한 겁니다. 한 지방경찰청은 월별 초과 근무 가능 시간을 수사팀 30시간, 형사팀 39시간 등 기능별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과 근무 예산 1조 3천억여 원 중 87%를 10달 만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해와 흉기난동, 잼버리 등 치안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 정도 예산 추계를 못했다, 인력 운영도 계획성이 없다,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 비판이 일어나니까 집어넣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굉장히 아마추어스럽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달엔 지난달보다 조금 더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여간다는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통계청은 매년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평균 자녀 수가 0.65명,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결혼 1년에서 5년 차까지의 신혼부부는 모두 103만 2천 쌍입니다. 2021년에 신혼부부가 110만 1천 쌍이었는데 1년 만에 6만 9천 쌍, 6.3%가 줄어든 겁니다. 지난 2015년에는 147만 2천 쌍이었던 신혼부부는 매년 5에서 8만 쌍씩 줄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면 올해엔 처음으로 신혼부부 수는 100만 쌍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수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결혼 5년 미만의 초혼 신혼부부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는 46.4%, 거의 절반에 달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평균 자녀 수도 0.65명인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이 더 나아질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아서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7.2%로 전년도보다 2.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비중은 49.8%로 외벌이 부부보다 9.6%포인트 낮았고 평균 자녀 수도 더 적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쉬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불안할 거다라고 하면 사실 애들 갖는 게 옳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죠. 전체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8%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40.5%로 전년도보다 1.5%포인트 감소했고 전체의 90%가량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전년 대비 7.3% 늘어나 집값으로만 1억 6천만 원을 안고 신혼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화두입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을 개발하겠다며 유명 소아과 의사를 영입했고 민주당도 초등학생 돌봄 정책 확대를 2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자는 공약도 나왔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남성들에겐 높은 벽입니다. 최근 제3지대 연합정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 반년 이상 의무화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업에서는 법으로 의무화해야 됩니다. 아이 한 명당 부모 1년 육아휴직 보장하고 남성이 6개월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역에서의 성평등이 이뤄지면 자연스레 남녀 가사분담 육아휴직으로 이어진다며 여성의 병역 의무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따라붙을 주장이지만 그만큼 저출생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출생은 여야 모두 이번 총선 정책에서의 주요 이슈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대비 인재 영입 대상에 육아 필독서로 유명한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인 하정훈 원장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전시라 생각해요. 전쟁. 20만 명이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정치에는 뜻이 없다는 하 원장은 아이를 쉽게 키우는 문화 만들기 정책 개발을 위해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욕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워낙 급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되면 0.5 깨질 거예요. 아마 서울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초등 돌봄 정책 확대를 총선 2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유휴 공간을 돌봄 교실로 운영해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힘을 합쳐 양육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저출생 문제, 국가 소멸 문제에 좀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저출생 대책은 다양해질 전망이지만 실효성과 현실성이 과제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이준석도 만나겠다며 제3지대 신당 창당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까지 지낸 당 원로의 이 같은 행보에 선을 넘고 있다는 당내 비판이 쏟아졌는데 본인은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 당의 변화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이재명 체제를 흠집내며 신당 창당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그 당의 미련을 갖고 어떻게 뜯어고치려고 해봤자 부질없는 짓이다. 이 의원은 신당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안 했지만 이재명 사당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근본으로 여기는 전통적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출신의 전직 당대표가 장외 보폭을 키우자 민주당 내의 공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분열을 막고 설득해야 할 분께서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너무 나가시는 것 같다는 우려에 여권과 야합하거나 변절한 정치인을 뜻하는 사쿠라 노선이란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적어도 경선에 패한 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제가 귀국하고 5개월 이상을 기다렸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새 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정세균 전 총리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총리님들 연대설 실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이재명 대표 측은 여전히 이 전 대표와의 소통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손을 내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00여일이 지났지만 관련 재판은 지지부진합니다. 피고인들이 하나같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탓이 큰데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간 정쟁과 맞물리면서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현진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지난달 용산구에서 열린 농구대회 현수막. 협회가 만든 시안에는 12구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별이 있었는데 최종 삭제됐습니다. 용산구가 추모별이 정치적이라며 빼라고 지시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용산구청장 배 농구대회는 왜 안 가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현수막에 추모예별 지으라고 하셨나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은 재판정에서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할 수 없었다.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도 난항입니다. 유족들은 지난 6월과 이달 초 연거푸 거리 행진에 나서며 법 통과를 촉구했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에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와 맞물리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연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출근길 시위에서도 일부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장애인 이동권과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출근 시간, 지하철 승강장에 갑자기 이동식 울타리가 등장했습니다. 이어 방패를 든 검은 조끼 차림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전차 통과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막기 위해 나온 겁니다. 장애인들이 모여서 주장을 하고 심지어 침묵 시위를 하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가로막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퇴거를 요청한 서울교통공사 측이 참가자들을 끌어내려 하자 장애인들은 결국 스스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위가 진행된 40여 분간 퇴거를 요구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전장현 사이 충돌이 빚어졌지만 연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장현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과 일자리 관련 예산 확보입니다. 우선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 등 이른바 이동권 예산 271억 원은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건은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예산입니다. 올해 58억 원이 지원됐던 일자리 예산은 서울시가 전액 삭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일자리 예산이 장애인들의 집회 시위에 부적절하게 쓰였다며 이를 삭감하고 대신 새로운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을 돌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장현 측은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벌이는 활동을 깎아내려 장애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저 그냥 나와서 집회와 시위하지 말라, 처벌하겠다,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장현 측은 이동권 예산이 국회에 최종 통과될 때까지 지하철에서 출근길 침묵 시위를 이어가고 퇴근길 일자리 예산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그날 밤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20일 만에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흥행을 주도하는 건 20, 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들인데요. 12.12 군사 반란이 벌어진 지 내일이면 44년이죠. 생소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에 이들 세대는 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임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700만 명 돌파에 걸린 시간은 단 20일. 당초 비수기로 꼽히는 11월 개봉에 모두가 아는 결말이란 점은 흥행의 걸림돌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충실히 구현하면서도 허구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더해 극적 재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잘 만든 영화를 먼저 알아본 건 20, 30대 젊은 관객이었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중장년층이 그날을 돌이켜보려 영화관을 찾았다면 이른바 MZ세대들은 새롭게 알게 된 역사적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는데 관심은 갖고 있었던 거라서 그냥 얼마나 좀 화가 나는 일이 있는지 한번 그거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SNS와 1인 미디어가 일상인 젊은 세대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작품이란 평가가 이어지며 이른바 심박수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전두환에 비유된 전두광. 이에 저항했던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소환된 극중의 이태신. 배우들의 연기는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아무튼 더 많이 관객분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네, 욕은 저한테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관람 열기는 실존 인물들의 근황과 뒷이야기까지 찾아보는 이른바 에듀테인먼트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군사 쿠데타의 전말을 알게 된 데서 오는 분노와 충격이 더 컸던 것 같고요. 이런 관람평이 또래 집단에 공유되면서 자발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온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천만을 향해 달리는 서울의 봄은 관객이 잘 만든 영화를 반드시 알아본다는 점, 그리고 대중은 살아있는 역사물에 결코 냉담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투신했습니다. 남성은 소방 매트 위에 떨어진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는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6층 계단 창문에 한 남성이 등을 대고 서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붙잡고 경찰 특공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서 이제 민중들 그 라인에는 나오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 방송이 이제 나왔거든요. 아니 사람이 노실 안 했으니까 꾸지는 못했죠. 남성은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다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남성은 일정 현관 지붕에 부딪힌 뒤 에어매트로 떨어져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과 구조대는 인질로 잡혀있던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이 남성이 피해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가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원하지 않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틈에 들어와서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니까 흉기를 들이대서 경찰은 남성이 재판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차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시민과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10대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한 달 전에도 차를 훔치다가 붙잡힌 적이 있었는데요. 소년범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 때문에 풀려났지만 일주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SUV 차량.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자 후진을 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습니다. 경찰관들이 차량에 매달려도 멈추지 않고 후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탄 시민까지 차로 밀어버립니다. 경찰관이 3단봉으로 창문을 계속 내리치자 남성은 차에서 내렸고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경찰차 한번 쳤고 또 후진하면서 그때 마침 배달 오토바이 일로 지나가는 거 배달 오토바이 한번 치고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급하게 후진하면서 이제 저 왼쪽 다리 부분을 약간 충격하고 여경도 약간 다리 쪽에 충격하여 지금. 광란의 질주를 벌인 건 만 16살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차량 조수석에는 다른 중학생도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검거될 때 현장에서 도주해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제주 시내 주택가에서 차를 훔쳐 3시간 가까이 돌아다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비해 20km를 도주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거 다 떨어져 있고 유리 파편이나 물건들이 다 흐트러져 있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고등학생은 일행과 한 달 전에도 오토바이 9대를 훔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습 절도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소년범이라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차량 절도 범행을 일삼고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 특수 절도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청소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도금한 목걸이를 순금이라고 속여서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가짜 금의 무게를 순금과 똑같이 맞출 정도로 정교해서 금은방 주인들도 가짜인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일 전북 고창의 한 금은방. 20대 남성이 태연하게 들어오더니 금목걸이 하나를 건넵니다. 저울의 무게를 재보니 99.5%의 순금 31돈.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남성은 판매 대금 94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짜 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시금을 했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녹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한 10군데를 잘랐죠. 잘랐더니 금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사기를 당한 금은방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9월부터 2개월여간 고창과 전주, 익산 등지에 7개 금은방을 돌며 가짜 금목걸이를 팔아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보통 가짜 금은 무게를 정확하게 맞출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하지 않는데 은을 섞고 순금과 무게를 똑같이 맞춰 전문가들도 깜빡 속았습니다. 가짜 금을 가져와도 점수를 맞춰갖고 온 적은 없었어요. 그 저울에 확인했을 때 31돈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99.5 써져 있고. 고창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일본 홋카이도 연안에 집단으로 폐사한 정어리떼가 떠내려온 모습인데요. 해안가를 뒤덮을 정도로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폐사를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중국 매체와 SNS에 빠르게 퍼지면서 방사능 오염수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 퍼진 영상입니다. 죽은 정어리떼가 백사장을 가득 메웠고 파도가 칠 때마다 폐사한 물고기가 물결을 타고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배경은 중국 본토가 아닌 일본 홋카이도. 지난 7일 일본에서 발생한 정어리 집단 폐사가 현지가 아닌 중국 언론과 SNS를 통해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北海道函馆市一海滩上出现了大量死亡的沙丁鱼等鱼类。报道称，约1公里长的海滩上遍布。 중국 관영 CCTV는 정어리떼 폐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而目前鱼类大量死亡的原因不明。 영상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원인이 뻔하지 않겠냐, 원자력 오염수 때문이다,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방사능 오염수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정어리 집단 폐사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홍콩, 마카오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将采取一切必要措施，维护食品安全和中国人民的身体健康。 중국 당국의 수입 규제로 지난 10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1년 전보다 99.3% 줄었고 정어리 폐사 사건은 중국 바이두에서 실시간 인기 뉴스 2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당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일본 오염수 관련 소식에 끊임없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6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보통 미국의 토네이도는 주로 봄철에 발생하는데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겨울 폭풍이 강타한 건데요. 이 폭풍이 북동부 지역에도 많은 비를 뿌리면서 곳곳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시커먼 구름 소용돌이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전봇대가 힘없이 꺾여버리고 토네이도와 함께 번개가 내리꽂힌 자리엔 불꽃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Oh my God.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산산조각나 원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 테네시주를 강타했습니다. Walls bursted, the windows bursted, everything just like exploded. One of the neighbors came out and said, "Guys, we've got to go." 테네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선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졌고 내슈빌 지역에서는 강풍에 이동식 주택이 날아가 다른 주택을 덮치면서 2살짜리 아기와 엄마를 포함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I'm thankful that we're all alive, but what hurts me more than anything is he lost his life last night. 다친 사람은 최소 36명으로 부상자 일부는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토네이도가 덮친 당일 전신주가 쓰러져 8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내슈빌과 클라스크빌 지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In addition to known fatalities and injuries, first responders are still working across the county to get to some hard-to-reach areas. 폭풍은 미국 북동부로 이동해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홍수와 정전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발표되는 등 주말에만 미국 내 최소 12개 주가 태풍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는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주민들, 또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인질 가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제발 전쟁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항복이 전쟁을 끝내는 길이라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고 하마스는 무력에 의한 인질 석방은 없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밀가루를 배급받기 위해 유엔 물류 창고 앞에 몰려든 가자 지구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유엔 직원이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지만 몇 주째 빈손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식수를 공급받는 건 역시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자 주민들은 당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며 전쟁 중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الحين غالي ومش عارفين ايش نسوي يعني ولا في اكل ولا في شرب ولا في رز ولا في حاجه يعني حياه المعيشه 0%.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선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 재개로 하마스 인질과 이스라엘 수감자 맞교환이 중단되자 인질 가족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인질 137명 가운데 이미 20명이 숨졌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가족의 생사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אנחנו קוראים לקבינט הממשלה, שובו לשולחן המשא ומתן, תחזיר לנו את איתי ואת כל החטופים. 가자 주민과 이스라엘 인질 가족 모두 하루하루가 고통이지만 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성들의 투항 모습을 잇따라 공개한 이스라엘은 가자 남북부 전체를 연일 두들기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항복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하마스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미국 역시 하마스가 건재한 상황에서 휴전은 없다며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אבל זה תחילת הסוף של חמאס. ואני אומר למחבלי חמאס, זה נגמר. אל תמותו בשביל סינואר. תיכנו עכשיו. 반면 하마스는 무력만으로는 인질을 구할 수 없다며 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해 출구 없는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조직을 통해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모두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송 전 대표 측은 후원금까지 불법적인 정치 자금으로 몰아간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밤 13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고 항변했습니다. 당내의 잔치이고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반 선거범죄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정당 내부 일을 두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 의혹뿐 아니라 정치자금 혐의도 가볍지 않다고 보고 이르면 내일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모두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박용하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이 낸 3억 원 외에도 비슷한 시기 다른 후원자 6명이 4억 원 정도 후원금을 더 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외곽 조직 후원금을 당 대표 선거 여론조사에 쓰는 등 사실상 정치자금처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용하 전 회장 후원금 중 4천만 원은 인허가 민원 대가로 건넨 뇌물로 구속영장에 적시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후원금이었다며 후원을 통한 정치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돈봉투 살포의 핵심으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 의원의 재판은 다음 주 마무리되며 1심 선고는 내년 초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75일 동안 이어진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깨고 오늘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이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 앞에 놓인 과제들을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당과 보수 진영은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진보 성향의 전임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 민주화 정책들을 꼽아왔습니다. 승진제를 없애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서 기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코로나19 당시 재판 중단, 고질적 인력 부족 등 원인이 훨씬 복합적이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명수 체제에서 해왔던 법원장 추천제, 고등법원장 승진제도 폐지 이런 제도가 다 결합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토론회를 개최한 거기서도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75일 수장 공백 끝에 출범한 조희대 대법원. 66살인 조 대법원장은 70살 정년에 걸려 임기 6년 중 3년 반만 채웁니다. 짧은 임기지만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조 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임기 중 13명 대법관 중 9명이 바뀌는데 조 원장은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판사가 서류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직접 신문하는 제도, 또 조건을 어길 때만 사람을 가두는 조건부 구속제도 등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는 제도들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장 오는 15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최우선 과제인 재판 지연 문제가 논의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30살 최윤종에게 검찰이 전혀 반성하지 않아서 재범의 위험이 크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윤종은 재판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최후 진술 순서가 되자 큰 죄를 지었다면서 한숨을 쉰 뒤 유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가장 치열했던 유격수 부문에서는 LG의 오지환이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우승팀 유격수로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한 LG 오지환. 유격수로 3할 타율에 30도루를 기록해 최고의 해를 보낸 기아 박찬호. 처음 도입된 KBO 수비상에서도 유격수 부문 공동 수상자가 됐던 두 선수의 골든글러브 경쟁에 일찌감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네, 코리안 시리즈 MVP 탄 그 영향도 있고 무엇보다 정규 시즌 성적이 많이 좋아서 오지환 선수가 받지 않을까요? 박찬호는 도전자를 자처했고 수상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2등의 품격이랄까요. 그래서 좀 축하를 해주기 위해 좀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오지환은 지난 1994년 5명을 넘어 LG에서 최다 수상자가 나오길 바랐습니다. 당연히 받으면 좋죠. 예. 받길 원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6개 받았으면 좋겠네요. 신기로 달성했으면 좋겠고. 희비는 단 34표 차이로 엇갈렸습니다. 내년에도 LG 트윈스가 정규 시리즈 우승, 또 통합 우승을 해서 좀 더 왕조 시기를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G는 구단 외국인 선수로 처음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오스틴과 외야수 홍창기까지 모두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홈런 왕과 타점왕에 오른 노시환은 최정을 제치고 3루수 부문 수상자가 됐습니다. 최정 선배를 넘기 위해서 올 시즌 정말 달려왔는데 이렇게 제가 받게 되어서 또 선배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양의지는 9번째 수상으로 이승엽에 이어 통산 최다 수상 2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장면 얼핏 보면 사고라도 난 것 같지만 사실은 30년 가까이 이어져고 있는 고요한 것 같지 않은 고요한 밤 행사라고 하네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미국 대학농구 홈팀 테일러 대학이 시작부터 앞서가지만 3대0, 5대0, 7대0이 돼도 관중석은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점을 채우는 석점포가 터지자 관중들이 코트 위로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사고를 우려할 정도의 엄청난 인간 파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2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사일런트 나이트. 시즌 마지막 금요일 밤 경기에서 10번째 득점이 나오는 순간 팬과 선수들이 함께하는 기념 이벤트입니다. 처음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관중석에서 일어나 환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이벤트가 점점 진화하면서 지금은 화려한 의상 경쟁과 광란의 10점 세리머니로 확대됐습니다.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날 밤 노숙에 출입문 오픈과 동시에 펼쳐지는 전력 질주까지 일렬 직관의 기쁨을 만끽하고
기다리던 10점이 터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코트로 뛰쳐나갑니다. You are just going to be pulled to the center of the court and you don't know why, you don't know how, but you're there and you're experiencing it, you're living in it, and you're just welcome to Taylor University. 역사와 전통만큼 화제의 장면도 많았습니다. 지난 2012년엔 전 세계를 강타했던 강남 스타일이 코트를 점령했고 인기 만화 캐릭터부터 전직 대통령까지 매년 기상천외한 분장쇼가 펼쳐집니다. 팬들의 열정 덕분인지 사일런트 나이트의 승률도 좋습니다. 역대 25번의 경기에서 무려 24승.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럴로 마무리되는 한바탕 유쾌한 대소동은 이제 인구 4,000명의 작은 도시 업랜드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네, 밤이 된 지금도 서울은 빗줄기가 제법 강하고요. 또 시속 20km 안팎의 찬바람도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도 강풍을 동반한 비구름이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강원 산지는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지면서 저녁 8시 기준 항로봉의 적설량은 59.1cm가 기록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도에는 지금도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어제와 오늘 강원도 삼척에는 무려 189mm의 여름철에도 쉽게 내리지 않을 겨울호우가 쏟아졌는데요. 또 강원도뿐만 아니라 군산과 금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12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신안 과거도에는 91.4, 서울 중구에 71.3km의 돌풍이 관측되는데요. 내일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지방의 최고 10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 10에서 60mm 안팎입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 중에 그치지만 강원 산지는 오후까지 눈이 더 이어질 텐데요. 강원 북부 산지에 최고 40cm, 중부와 남부 산지에 15에서 30cm가 되겠고 경기 북동부도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쌓이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 지금까지 내린 비와 눈을 더하면 총 강우량이 200mm, 총 적설량은 70cm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에는 또 한 차례 전국적으로 비가 올 텐데요. 이번에도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이후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도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